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를 당하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사고라고 하면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오히려 사고를 은근히 자기가 초대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요. 제가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번 해에 졸업을 한다라는 어떤 청년이 부모를 앞세우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들이 요새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괴롭다. 응? 끊임없이 어떤 생각에 몰두를 하니까 너무 괴롭다래요. 그래서 그래 무슨 생각에 그렇게 몰두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이 어깨를 좀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그때 자기가 마취를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탁을 하기도 전에 이 마취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 이렇게 스르륵 잠에 떨어지는데 그 잠에 떨어질 때 그 아주 이렇게 편안하다 그럴까? 안원하고 이 녹작지근한 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이 됐는데 이 마취가 이렇게 몸에 퍼지면서 잠에 떨어지는 그게 그렇게 꿀맛 같고 그게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마취를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스르륵 잠에 떨어지는 그 감각하고 내가 마약을 하면은 그런 기분일 거다. 이렇게 이 둘을 연결을 시켜놓고 마약에 취하면 어떡하지? 마약에 취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고 밤낮으로 이제 이 마약 중독자가 될까봐 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그때 마취 주사를 놓지 말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놓쳤다라고 그렇게 이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수술을 하는데 이 마취를 안 놓고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이렇게 막 깜짝 놀라고 움직이면 그 수술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이 수술을 하려면은 의사로서는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마취 주사를 놓지.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그 맛을 알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계속 되자 제가 그래 한번 실컷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 제가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마냥 그 증상에 대한 강박증에 대한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반박을 안 하니까 자기도 좀 멋쩍은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냐 이래요. 그래서 자, 네가 뭘 피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집착을 해갖고 그걸 그렇게 읊어대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뻥 찍고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너 지금 4학년으로서 졸업을 곧 앞두고 있잖아. 근데 취업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너 무슨 과지? 이제 이과예요. 그 GPA 학점이 얼마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 이렇게 학점도 썩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그동안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어쨌든
지원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제 지원을 받을 때는 뭐 이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뭐 놀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지 멋대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어쨌든 대학을 딱 졸업하면은 더 이상 부모님께 치대거나 의지해서 사는 거는 체면이 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거의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지 힘으로 취업도 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증상, 강박증이라는 증상을 핑계로 딴짓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갖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래 너는 그래서 이 증상이 있어서 어떻게 할 참이었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아니나 달라요. 이 친구는 근래에 이제 생각한 게, 자, 이렇게 강박증이 너무 심하니까 취업은 이 강박증을 좀 회복시켜 놓고 취업하기로,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뒤에 취업하는 걸로 마음을 붙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졸업을 할 때 이때 취업을 못하고 1, 2년 지나면은 실력이 더 느는 게 아니라 갓 졸업한 애들이 자꾸 이렇게 진출하면서 너는 뒤로 밀린다. 그러니까 1, 2년 뒤에 더 좋은 데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후지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정신 차리고 취업에 열중해라.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원래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 4학년들은 이 우울감을 다 맛봐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새내기로서 뭘 몰라서 cul렁cul렁하고, 2학년 정도가 되면 아주 콧대 높은 아주 세상이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이 되고, 이제 3학년 주니어라 그러죠. 3학년이 되면 이제 슬금슬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라보기 시작하고, 4학년이 되면은 이 자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개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을래는지 밀릴래는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게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청년도 외연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프로이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펼쳐내는 어떤 행동에는, 언행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 뭐든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파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이유들이 무수히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목적한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유와 이 목적을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이렇게 서서히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특히 이 청년의 사례를 통해서 약한 것도 죄다. 우리가 약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쪽을 터뜨려서 그쪽으로 이렇게 달아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때가 되면은 진출해야 되고, 때가 되면은 넘어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스스로를 약하지 않도록 늘 단련시키고 준비하고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영묘한, 참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심지어 증상을 터뜨려 놓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험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수능을 앞두고 막 축구를 하다 다리를 분지러뜨린다든가 또는 막 달려가다가 엎어져서 어디를 다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치료하느라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못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핑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접한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쨌든 자기를 잘 다져서 허접한 이런 핑계를 이제 안 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자의 자세를 적극 방지도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중에서라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막 허둥대거나 걱정에 빠지시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잘 보셔요. 지금 시기적으로 또는 이 사람의 준비가 어떤가.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또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뭐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보시면은 그 대상이 엉뚱한 핑계를 대더라도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잘 수습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전공 분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상대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눈을 키워라. 눈을 키워라. 눈을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 클라이언트, 즉 내담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나 목적에 의해서 희한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품하게 만들어 오는 것들에 훌렁훌렁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그 당사자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그 사람의 무의식적 동기까지도 읽고 또 이제 아주 눈이 밝으면은 그 상대의 무의식적 동기까지 읽으니까 아주 도사지요, 도사.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그딴 짓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상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상담하는 사람이 무의식까지는 못 읽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의식도 못 읽고 그 사람이 표현한 것만 겨우 그거를 알아듣고 이해해서는 너무 늦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내담자들이 자기가 생각한 바를 다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한 것만 읽는 것은 이제 너무 늦다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표현한 것도 잘 못 읽을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요 정도만 갖고서 그 사람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빗나가기가 아주 십상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부분만 캐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식대로 왜곡으로 일삼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수들은 상대의 무의식까지 읽고 조금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의식까지 읽고 아주 그래도 현실에서 그냥 이런 전공을 안 했어도 제대로 산다는 사람은 표현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수준에서 사니까 우리가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지요.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행동은 이유와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것과 아울러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깊이 있게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